2009년 개간이라는 곳에서 문학과 사회 양 기자론을 발표를 하셨고요. 이제 1992년 첫 수상을 하시게 되는데 그 소설명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제1회 작가세계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993년 장편 소설을 집필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영원한 제국이라는 100만 부 이상을 판매를 하셔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시는 아주 큰 대작을 만드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 작품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아주 명품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이 집필활동을 많이 하셔서 다양한 수상을 하셨는데 이상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프리소설 독자상, 중앙청년학술상, 작가세계 문학상, 문화부 장관상 등 다수를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하 작가님이 1992년 작품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소설을 집필을 하셔서 출간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을 했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등 해서 최신작으로는 2061년이라는 작품까지도 지금 베스트셀러 반열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인하 작가님께서는 또 디지털과 게임을 연결시켜서 관련된 연구 서적을 또 집필을 하셨는데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책을 쭉 출간을 하시고요. 게임 사전이라는 이러한 책들도 출간을 하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판매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시나리오도 집필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첫 여성 파일럿을 주제로 한 영화 청년이라는 영화도 시나리오를 집필하셨어요. 청자가 푸르청, 연자가 제비형, 그래서 푸르 제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길드워라는 게임도 시나리오를 집필하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나주연구소에서 디지털 게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도우대장 차차라는 이 게임에도 시나리오 집필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 저작 도구로 스토리 헬퍼와 스토리 타블로를 개발을 하셔서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61년이라는 소설과 연계를 해서 인공지능과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문성중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잘 경청하시면 되시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을 잘 하셔서 좋은 질문하시고 책도 받으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하 작가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중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오면은 제가 여기 등산에 따라서 여기 무등산 등산하러 광주에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마음이 반한 느낌을 받는 것이 말 그대로 빛골 광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학교는 너무 깨끗하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비행 선생님들이 너무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정말 느끼고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과 문학이라는 주제인데요. 정리해 주시겠어요? 알다시피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행동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행동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뭔가 좀 감염 위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차별하고 좀 배제하고 싶은 그런 거죠.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같은 미국인끼리 우리도 그런 미국이라는 차별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행동 면역 체계라는 걸 발달시켜 왔어요. 심리적으로 뭔가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높겠다 싶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차별을 배제해 버리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갈등과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혐오, 회피, 배제가 이제 만연했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과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서로 고립되어 가고 있고, 또 반향실 사회라고 하죠. 저희들 모두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뉴스하고 제가 보는 뉴스가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제가 제일 보는 그 키워드 태깅대로 이렇게 뉴스가 추천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관심사 위주로 이제 그 뉴스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에코 챔버, 반향실에 딱 갇힌 듯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듣는 이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한 10m 거리가 있으니까 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혐오 사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불가사의하게 희망들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메타라고 부르는 그룹들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은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종족이에요. 이거보다 더 지독한 팬데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디포가 쓴 전염병 연대기, 이거 17세기 영국에 있었던 패스트고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쓴 패스트, 이런 20세기를 배경으로 한 흑사병 소설이죠. 이런 것들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남을 도우려고 하면서 최대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위기를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왔거든요.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든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하면서 이 시대를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메타게노믹스입니다. 메타게노믹스라는 건 뭐냐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학인데요. 지금까지 유전학은 사람의 유전체, 사람의 게놈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분석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흙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흙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무와 풀과 그리고 우리 자연에 어떤 유전자의 변화들이 있는가를 다 따져보려는 그게 이게 초유전학, 초면역학이라고 하는 메타게노믹스입니다. 또 하나는 메타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툴즈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도구들, 툴을 쓰고 있는데요. 도구를 움직이는 도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메타툴즈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로서의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놀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타버스라고 해서 현실의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현실의 우주를 초월해서 더 큰 우주가 있어요. 그게 메타버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논문을 읽거나 이제 책을 쓰면서 한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픽처로 모니터 한쪽에 이제 로블록스를 띄워놓고 거기 로블록스를 하거든요. 로블록스를 하는데, 로블록스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립니다. 여러분만 해도 로블록스는요, 형아들이에요, 형아들. 아주 나이든 형아들. 주로 로블록스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13살들이에요, 13살들. 13살들인데, 이 13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살이라는 나이가, 이 7살부터 12살까지를 이제, 트윈이라고 하고요. 7살 밑을 키즈라고 하고, 13살부터 19살까지를 티네이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티네이저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7살부터 12살까지 옛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티네이저를 닮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여러분에게 컸단 말이에요. 키즈하고 구별되고 싶어 하고, 티네이저를 닮고 싶어 하는, 티네이저 라이크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컸는데, 그 두 세대를, 트윈과 티네이저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13살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13살들이 지배하고 있죠. 그 로블록스 유튜브 보시면 로블록스를 하는 많은 그 유튜버 중에 가장 로블록스 게임을 만드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유튜버가 옐로우치란 유튜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거제도에 사는 13살 난 친구의 이 옐로우치 저의 사부님입니다. 제가 옐로우 강의를 200개를 다 들었거든요. 제가 그 유아여대 23년 동안 있으면서 제 제자가 11명이 교수가 됐는데 제 제자 교수 11명도 다 옐로우스의 제자입니다. 그 교수들의 학생들도 다 옐로우스 제자, 사제 3대를 13살짜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큰 사례거든요. 옛날에는 문제들이요 각각 나뉘어진 한 산업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의 장비가 무슨 문제가 됐다, 설비가 무슨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들이 자기 분야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분야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회사 같으면 임원님, 사장님, 부사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초연결 지능화 사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들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아주 알고 있던 문제들이 나오지 않고 전혀 모르는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나옵니다. 알고 있던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문제가 그 조직에 모두가 모르는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디지털 기기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에 빨리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런 변화들이 이제 그 메타게노믹스, 그 메타툴스, 메타버스인데요. 제가 앞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책, 다음 달쯤에 나올 메타버스 스토리라는 책을 쓰고 있고, 앞에 쓰고 있는 책, 메타게노믹스와 메타툴즈에 대해서 쓴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61년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분은, 뉴욕 브루클린 법과대학의 프랭크 파스케일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2000년 10월 27일 날, 뉴로 오브 로보틱스, 로봇의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지금 시급하게 4가지 법을 제정해야 된다. 미국 사회가 큰 곤란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급히 4가지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인간 자질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전화에서 인공지능들이 ARS로 막 대답을 하면서 사람인 척 하잖아요. 이런 거 못하게 하자. 처음부터 저는 인공지능입니다라고 하고 말하게 하고, 인공지능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대답하게 하자. 이게 그 2번째 법하고 연결되는데요. 인공지능의 전문직업 완전 대체 금지법. 이제는 인공지능이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나 교수나 검사나 판사 같은 이런 전문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딥페이크로 얼굴을 내가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완전히 모사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된 캐릭터가 앉아가지고 의사처럼 얘기해도 사람은 전혀 저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2번째 법이거든요. 그 다음 인공지능이 전쟁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3번째 법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니 저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전쟁이라는 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게 심각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지휘를 맡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거잖아요. 현대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Eye in the Sky,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요,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헬렌 미렌이라고 하는 영국이 나온 아주 명배우죠. 영국의 윤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배우가
육군 대령을 맡아가지고 테러리스트를 6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그 테러리스트를 찾아서 이 테러리스트 여자한테 무인 여객기로 드론 전투기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헬파이어라는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테러리스트를 죽이려는 찰나에 모든 걸 다 짜놓고 이제 막 폭탄만 누르면 되는데 그 테러리스트가 있는 집 옆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소녀가 빵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저 폭탄이 떨어지면 저 소녀도 죽겠다는 거죠. 그러는 순간 그 하늘에서 드론으로 그걸 가지고 보고 있던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총리 그리고 그 장군 이 대령 모두가 결정을 못하고 막 죽음과 같은 지옥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죽음과 같은 의사결정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게 그 영화의 한 시간의 스토리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전쟁 지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야 그래 가서 공격해 이러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다 녹화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다 녹음이 돼요. 그럼 내가 공격해라고 하는 말로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전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건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막 미루고 당기고 죽을 만큼 싸우는 거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어찌어찌 폭탄을 떨어뜨려서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영화가 아이즈 인 더 스카이인데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전쟁을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내가 죽이는 사람을 내 명령으로 죽어야 될 사람을 카메라로 보면서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다 정해놓고 인공지능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릴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 전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게 돼요. 제가 쓴 2061년에는 인공지능들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지휘하게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핵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그런 사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전쟁 지휘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론 전쟁과 무인 로봇에 의한 전쟁들이 군사기기에 의한 전쟁들이 현실로 다가온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만약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자. 인공지능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귀속시키자. 이런 4가지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토록 호들갑스럽게 야단을 떨면서 법을 만들자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인공지능 발달의 역사에서 완전한 분기점이에요. 작년 6월 11일 날 2020년 6월 11일에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이 GPT-3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들 있네요. GPT-3라고 하는 것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거 약자인데요. Generative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생성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집어넣은 데이터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할 말을 생성한다는 뜻이고요. Pre-traine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인공지능에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여러 개를 태깅을 하고 정제를 해가지고 아주 정제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자기가 훈련해가지고 자기가 검색을 해서 산출물을 낸다는 거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버터와 더불어서 두 가지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GPT-3를 세계 최초의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알파고는 아시죠? 그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바둑만 뜰 수 있는 인공지능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들은 대개 한 가지 기능 아니 2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런데 GPT-3는 사람처럼 음악도 만들고 글도 짓고 코딩도 짜고 인터뷰도 하고 개그도 하고
영화 대본도 쓰는 그런 인공지능,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GPT-3입니다. 제 소설에 나오는 다말 알린스키라는 그 미국 대통령을 하는 인공지능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 소설과 지금 현실의 차이점은 뭐냐면 GPT-3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GPU 28만 장, CPU 1만 장을 꽂아가지고 축구장 5개 정도의 크기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작년 6월 11일 날 나왔거든요. 올해 5월 25일 날 네이버가, 한국의 네이버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하이퍼클로바라는 슈퍼인공지능을 발표를 했어요. 하이퍼클로바는 GPT-3와 똑같은 기능을 1024장의 GPU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30만 장을 꽂아서 했던 일을 이제 1024장을 꽂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평촌에 데이터셋 한 층만 꽂으면 축구장 5개를 꽂아야 됐던 그 GPU가 평촌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한 층만 꽂으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되죠. 1년 조금 안 되는 사이에 이만큼 빠르게 발전을 하거든요. 이만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이 GPT-3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샤민 샤리프 GPT-3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샤민 샤리프라는 애가 약간 좀 모자라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아랍계 미국인 애예요. 20살쯤 된 애인데 얘가 코딩을 하라고 GPT-3 입력창에다가 코딩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냐면 나 3달러 줘, 너 5달러 가져가, 그러면 내 주머니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애가 잠꼬대 하는 식으로 from brain to fingertip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그냥 손가락 끝으로 생각나는 대로 두들기면 GPT-3가 곰곰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얘가 나한테 지금 기부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기부앱 코딩을 해서 기부앱을 만들어주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요 듣고 나서 식은땀이 막 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이대에서 이화여대에서 디지털 미디어 학부를 만들고 문과 학생들을 뽑아다가 코딩 교육을 시켜가지고 게임 회사나 이렇게 IT 회사에 취업을 시켰을 때요. 학생들이 처음 입학을 하면 격려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문과 출신이라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라. 어차피 일은 컴퓨터가 한다. 문과나 이과나 일은 다 컴퓨터가 한다. 니들이 할 수 있는, 니들은 뭐가 하면 되느냐 하면 입력값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요렇게 입력하면 요렇게 출력하도록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만 합니다. 그것만 배우면 된다. 그렇게 막 격려를 해요. 그래서 문과를 졸업한 4년 동안 문과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아주 간단한 파이썬 정도를 가르쳐가지고 딱 하나만 가르쳐가지고 입력값, 출력값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법만 가르쳐서 IT 회사에 취업을 시켰거든요. 정말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문과처럼 배웠는데 월급은 공대처럼 받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융합교육을 해왔는데 GPT-3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입력값을 논리적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걸 치면 GPT-3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결과값을 내줍니다. 정확하게. 이건 마치 뭐를 연상시키냐면요. 한 6살쯤 된 애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끙끙끙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럼 엄마는 얘를 딱 보고 얘가 지금 똥이 마렵구나. 왜 알아차리는 거죠. 이 GPT-3도 샤민 샤리프라는 애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애기가 막 낑낑낑거리고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지적 성숙 단계를 가진 지성체는 낮은 지적 성숙 단계를 가진 생명체의 욕구의 패턴을 다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기부앱을 만들어 달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기부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구글에서 GPT-3 Wise Bean이라고 쳐보시면 GPT-3가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는 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든요.
동영상들은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지역 경제가 돌지 않아서 돈을 막 풀었는데 여전히 돈이 돌지 않고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GPT-3가 하는 말이 완전히 무슨 광주시장님, 전남지사님,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흠잡히지 않을 말들을 잘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코로나 됐는데 돈을 받는다고 그걸 다 쓰겠어요. 처음에는 저축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지원금을 내보세요. 두 번째는 몇 % 정도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결국은 이제 계속 돈을 이제 투여해가지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용기를 가지세요. GPT-3가 이렇게 우리를 달래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저게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1도 안 들죠. 그리고 저는 제 전공 분야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을 계속 대학교 선생이 되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GPT-3가 만드는 소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GPT-3 크리에이티브 픽션이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스토리, 아서왕과 원탁의 이사를 패러디한 스토리를 쓰는데 너무너무 잘 씁니다. 내가 써도 이 정도 쓸까 싶을 만큼 창의적으로 잘 써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인데, 여기까지 오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저런 일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는 뭘 하지 하는 이런 공포가 생겨나죠. 다음 문제 주시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게 올해 3월 21일 날 엘레오테르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왜냐하면 GPT-3가 원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요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테슬라의 사람이 돈을 1조 원을 그냥 회사에서 만든 오픈 AI 랩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지만 GPT-3를 계속 만들 때까지 돈을 계속 탈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또 1조 원을 내가 3조가 들어서 이제 만든 게 GPT-3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PT-3에 돈을 투자하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고 GPT-3의 공개 소스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레오테르 그룹은 레오 자오라고 하는 성별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중국계 미국인하고 스텔라 비더만이라고 이 사람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성별은 여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입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죠, 그죠? 이 여자분이 둘이가 이제 주도해서 만든 게 엘레오테르 그룹인데요. 전 세계 4,000명의 컴퓨터 공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데이터를 찾은 거예요. 작가가 죽고 70년이 지나면 그 책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내 거는 저작권 상관없이 마음대로 쓰라라고 하면 이게 또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렇게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책 19만 권 하고요. 그리고 논문 40만 권 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자막 생성을 누르면 그 사람이 말을 한 건 아닌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걸 한글로도 이렇게 자막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자막 생성 같은 것들을 해서 22개의 서브셋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걸 공개를 했어요. 자,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다운받지 않은 컴퓨터 하시는 저도 다운받았어요. 왜냐면 98만 권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공개한 정말 825GB 규모의 파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2061년이라고 하는 저런 책 98만 권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98만 5,663권 분량을 공짜로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 사실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가물들이 거의 해소가 되고, 인공지능의 발달을 이제 막아왔던 데이터가 부족해서 못했고, 알고리즘이 안 돼서 못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제 더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바로 6월 5일인가요? 페이스북도 자기 소스를 공개했어요. 플로렌스 101이라고 하는 소스를 공개해가지고요. 페이스북이 101개국의 언어로 자유롭게 번역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장벽 없이 이제 아주 빠른 발전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옛 한글 OCR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장표를 마련했는데요. 마자 있지 않습니까? 한글 마자.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한글 마자 이거를요. 요거는 이제 명성황후 민디가 쓰신 마자예요. 마자인데 요거는 이제 순종비가 쓰신 마자고 여기 각 옛 한글 필기 서간에서 마자들을 다 출력해 보면 우리는 다 이게 마자라고 알아요. 네, 마자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걸 마자라고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붓으로 쓴 것들은요, 인공지능이 알기가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걸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요 부분을 연결획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글씨획이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은 연결획과 글씨획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건 격자고 요건 셔자인데, 인공지능은 이건 다 격자로 읽거나 셔자로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은 한글 서간체의 탄동률이 30%가 안 됩니다. 70%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인공지능은 한문은 말이죠. 한문은 거의 90% 이상 판독을 합니다. OCR은. 왜 그러냐? 한문은요, 한자는 잘 보시면 획이 많잖아요. 판단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한글은 잘 보시면 거의 기하학적인 문이잖아요. 그걸 붓으로 써버리면 붓을 이렇게 조금 들었던 것과 깊이 놨던 것들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원래 처음 한글이 나타났을 때는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뚱뚱한 글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종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가면 갈수록 세로가 길어지고 가로가 짧아지는 이런 글자들로 변해갔던 거죠. 이런 시대의 변화도 있고 사람들이 쓰는 사람마다의 글을 실어 쓰는 개성의 변화도 있고 붓이냐 연필이냐 볼펜이냐 같은 필기도구의 변화들 때문에 한글을 판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계속 서로가 이제 협업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들이 지속될 거다. 요걸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컴퓨터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멋진 웹소스를 쓰고 웹툰을 스토리를 써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못하는 게 여러분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많고 여러분 중에도 정말 브라이트한 친구들은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웹툰 스토리나 웹소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어려움을 느끼냐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줄거리를 짜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줄거리라고 하는 기승전결로 해서 계속 아주 스팬이 긴 그런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런 서사를 짜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컴퓨터가 대신 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럼 그것을 내가 고쳐서 내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게 제가 만들었던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스토리 헬퍼는 헐리우드 영화 1458편에서 11만 개의 데이터들을 뽑았어요.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하나의 영화는 1막, 2막, 3막이라는 3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3막 구조는 8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챕터로 되어 있고 8개의 챕터는 16개의 시퀀스로 되어 있고 16개의 시퀀스는 약 120개의 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0개의 씬은 약 1,50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한 영화를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들이 공플레이어를 가지고 영화 한 장면을 이렇게 플레이했다가 스톱하고 플레이했다가 스톱하면서 그걸 보면서 계속 DB들의 이 장면은 그 앞에 장면과 어떻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태깅을 다 단 거예요. 이 장면에 나오는 소품은 뭐고, 이 장면에 나오는 캐릭터는 뭐고, 이 장면에 나오는 주제는 뭐고, 행동은 뭐고, 상황은 뭐고, 어떤 로케이션, 장소에서 벌어졌고, 이런 6가지 요소를 한 다음에 모든 장면들은 EEA의 구조로 연결이 되거든요. EEA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이모션, 액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이모션,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이모션 때문에 어떤 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의 이모션인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의 액션인가, 이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매기는 거죠. 이걸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작가들이 익숙한 수능 체제에 맞게 객관식으로 29개 질문에 이제 답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는 드라마입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성인입니까? 어린입니까? 가족용입니까? 뭐 청소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에다가 이 29개의 객관식의 문제에 답을 달면 넘겨주실래요? 요런 표가 나와서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는 옛날에 나왔던 다이하드라는 영화와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하고 뭐와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와 가장 비슷한 영화 30개를 유사도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이런 템플릿을 줘요. 이런 템플릿을 주면 여기마다 이제 스토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토리들을 고치면 이 스토리 헬퍼가 사람이 쓰고자 하는 사용자가 쓰고자 하는 스토리에 맞도록 그것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를 냈더니 사실은 이거는 그 사례 기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지금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의 인공지능들은 다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었어요. 뭐냐면 비슷한 사례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가중치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례와는 이 케이스하고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 케이스가 제일 비슷하겠다라고 맞춰주는, 이걸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사례 기반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를 추론해주는 게 되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작가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어요. 작가들은 너무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고 내가 쓰려고 하는 스토리 비슷한 게 이 정도라고 이렇게 추천만 해줘도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내가 이걸 더 고쳐서 더 잘해봐야지라고 하고 굉장히 이 스토리 헬퍼 프로그램들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작가로 먹고 사는 분들이 한 1,600명 정도 돼요. 1,600명 정도가 이제 드라마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웹툰 스토리 작가, 웹툰 스토리 작가 특히 많아요. 작가, 소설가, 웹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1,600명 정도가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1,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스토리 헬퍼의 가입자가 한 7만 명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좋아했었어요. 넘어갔죠. 이제 스토리 헬퍼의 복잡한 기능인데요. 더 고급한 기능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이제 템플릿만 주는 게 아니라 템플릿이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예. 클래식, 이게 처음에 클래식 모드 이렇게 빈칸이 생기면서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변형해서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요게 이제 스토리 헬퍼의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비슷한 케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입력을 11만 개 정도를 입력해 놓고 뭔가 질문이 들어가면 지금 그 케이스를 다시 쓰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다시 또 보존해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늘리는 이런 식의 방법입니다. 이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의외로 강력해가지고요. 2003년부터는 컴퓨터
로봇가 쓰는 시와 사람이 쓰는 시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콜리브리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만든 인공지능이거든요. 시를 쓰는 인공지능인데요. 거의 사람이 쓰지 않았다라고 알 수가 없게 되었고요. 여러분 음악의 샘플링 같은 거, 여러분 그 유튜브 혹시 여기 찍고 계시는 분들 알겠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자동 생성하는 음악들, 배경음악을 넣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사람이 작곡하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으로 사례 기반 추론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것 여기까지를 했었습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저 스토리 헬퍼를 끝내고 이제 2012년에 이런 걸 끝냈다라고 좋아하고 있을 때 알파고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사례 기반 추론만 있던 인공지능 완전히 다른 충격이 던져졌는데 이건 뭐냐면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사례 기반 추론이 주력이었다가 알파고가 나오면서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확률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A라고 하는 단어 뒤에 올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B 단어가 뭐지? 이거를 데이터를 전부 긁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그 사이에 컴퓨팅 능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예 데이터를 다 때려넣고 A 단어 다음에 올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B 단어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게 베이지안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알파고가 실제로 이세돌 구단한테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의 주류가 바뀌어가지고 베이지안 확률 추론이다, 자연어 처리다, NLP다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던 게 스토리 헬퍼 타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확률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야기 데이터를 그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에는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 주인공, 그 주인공에 대한 적대자, 그 주인공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보조자, 주인공, 적대자, 보조자 요 세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세 개를 누구 중에 선택을 하냐면 셰익스피어 그 캐릭터 맵이라고 해가지고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인간형을 36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그 36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넘겨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5개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런 스토리,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라고 하는 추천되는 게 스토리를 타블로에 타블로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자는 그림을 계속 바꿔끼면서 만들어 보자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는 요 그림을 첫 장면으로 선택하겠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설득하고 있는 요 장면을 첫 장면으로 하겠어 라고 하고 그 장면에 맞는 이야기를 선택하면 이제 베이지안, 이때부터 베이지안 확률 추론이 돌아가는 거죠. 저 A 장면 뒤에 올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B 장면은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그 뒤에 붙을 이야기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86%로 이 이야기고 66%로 이 이야기고 42%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게 베이지안 확률 추론에 의한 장면 추천에 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인물을 선택을 하고 장르를 선택을 하고 플롯을 선택하면 요게 바로 베이지안 확률 추론 공식입니다. 요 공식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들이 더해지는 요게 스토리 헬퍼 타블로였습니다. 스토리 헬퍼 사례 기반 추론과는 굉장히 다른 공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추천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GPT-3에서 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스토리 헬퍼 타블로를 했을 때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못했지만 그 GPT-3는 1750억 개의 학습 매개 변수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런 식의 베이지안 추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면은 전 세계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들은 다 비슷해져요.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엘리오페르 그룹이 98만 권을 공짜로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짜로 줬는데 안 받겠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받아서
구글 번역기 돌려서 한글로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비슷해져 가면 그러면 전 세계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내용은 다 똑같아지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글자가 차이가 납니다. 표기 체계가 달라지죠. 로마자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고 키릴 문자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고 아랍 문자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고 데바나가리 문자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고 히라카나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고 한글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고 한자로 만든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혹시 로블록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예. 로블록스 공동 서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글자가 뭐예요? 전체 창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전체 창으로 잘 보세요. 한글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한글과 비슷한 글자가 없거든요. 왜? 기형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요. 한글은 왜 한글이 이상하냐면 한글은 원래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문자처럼 보이지만 한글의 본질은 뭐냐면요. 13세기 이슬람 세계에서 자동 물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알자자리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세계 최초의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물시계란 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시간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 알자자리의 물시계가 원나라에 수입돼서 몽골 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가 망했잖아요. 또 이 제어계측, 세계 최고의 제어계측 공학이 중국에서는 사라지고 몽골의 그 나쁜 오랑캐 풍습이라고 해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명나라는 한 참혹한 야만 국가였거든요. 없애버리고 그 과학이 어디로 왔냐면 조선으로 왔어요. 그래서 조선의 장영실의 자경루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원형은 13세기 알자자리의 이슬람 물시계거든요. 이슬람 물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시간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다면 세종 이도가 착안한 게 이거예요. 물을 디지털로 바꿀 수 있으면 숫자로 바꿀 수 있으면 소리도 숫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발성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최대한 제어 예측을 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놓은 게 한글이거든요. 근데 한글은 철저하게 인공적이고 철저하게 기하학적인 문자들. 그 로블록스에서 막 그 글자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로마자하고 키릴 문자하고 아랍 문자 너무너무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미지에서 나온 문자거든요. 여러분 A자라고 하는 것은 뿔이 난 황소의 머리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A자를. 그러니까 로마자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키릴 문자도 그렇고 아랍 문자도 그렇고 한자도 그래요. 다 원래는 상형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철저하게 상형과 결별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로직으로 출발한 게 한글이에요. 이 세계의 유일한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은 제가 그 로블록스에서 주로 하는 게 구걸입니다. 구걸. 네. 그 입양해 주세요라는 입양. 거기 가보면 사기도 많이 당해요. 해킹에 약해요. 로블록스가. 그 입양해 주세요 하면 이게 자기 좋은 펫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들어가면 펫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뭇가지나 우유나 좀 얻을까 하고 이렇게 그 펫 좀 주세요 유유 이런 거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제일 싼티나는 무료 아이템을 입고 이제 앉아 있으면 한국인들이 있는 서버에서는 별로 동향이 안 돼요. 동향이 안 되는데 공동 서버 외국인들이 발발거리는 공동 서버 특히 메가네온 앵무새 이런 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타고 다니는 이런 공동 서버에서는 동향을 잘 줍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옆에 미국에도 동향을 하고 방글라데시에도 동향하고 저기 스리랑카에도 동향을 하고 다 동향을 해요. 자기 나라 문자로 81개의 언어로 떠들잖아요. 공동 서버 가보면 한글로 치면요 귀신같이 한국 사람이 옆으로 와요. 제 아이디를 클릭을 하고 이 옆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오는 거죠. 와서 하이요? 거지세요? 보면 모르냐? 이제 거래 신청하고 이제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특이한가를 한국 사람들만 치는 이 채팅창에서 모르는데
로블록스처럼 81개 문자들이 막 폭포수처럼 올라가는 문자 딱 한글을 보세요. 한글은 항상 눈에 띕니다. 한글은 다른 알파벳하고 완전부터 태생이 다른 것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오거든요. 이 한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로마자로 여러분, 로마자로 의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걸 들어보셨나요? 로마자는요, 의성어를 만드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로요, 끼룩끼룩, 기끼룩을 어떻게 표기하시겠어요?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로마자는 기본적으로 모음이 5개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5개밖에 없고, 어디에서 소리를 세그멘테이션, 분절해야 할지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사운드라고 하는 거를, 한글은요, 이게, 음절이 3개라는 게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자가 한글밖에 없어요. 영어로 로마자로 된 사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5개 음소가 있는데 어디를 자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디를 잘라야 될지를 굉장히 불분명해요.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음성 분석할 때, 사운드 어널리시스를 할 때 로마자는 한글보다도 7배 느립니다. 그 한자는 로마자보다 7배 느립니다. 가장 가동 속도가 빠르고 그 음성 인식이 정확한 것이 한글입니다. 근데 한글은 처음부터 발음 기호로 태어났거든요. 처음부터 소리를 제어계측 코드로 바꾸려고 하는 문자였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똑같아진다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학습 데이터는 뭘까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한글로 된 학습 데이터입니다. 한글은 398억 개의 분절음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98억 개요. 원래 세종이 처음 그 한글을 창제하시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정인지 후서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바람이 부는 소리, 학이 날개를 퍼득이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또 모두 표기할 수 있다. 그죠? 닭이 우는 소리, 이것까지 그러니까 한글은 다른 알파벳은요, 사람의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한글은 사람의 말을 표기하려는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천지자연의 사운드를 다 표기하려고 하는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의 표기체계는요, 원래 한글의 표기체계를 있는 그대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 원리 그대로 표기를 하면 398억 7천 몇백만, 하여튼 398억 개가 넘는, 거의 400억 개의 분절이 표기가 됩니다. 영어는 로마자로 된 영어는 3,000개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 있어요. 이 비교가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인공지능이어서 지금 같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같은 저 기체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카메라가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몸에 들어있는 이 발성기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공명음, 기식음, 당김음, 흡착음 막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텐데, 그럼 인공지능이 그렇게 자기 몸으로 소리를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화를 함으로써 자기가 정보의 주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소리를 낼 때 그걸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전 인공지능이 계속 권리가 신장이 돼서 일정 정도 사람에 준하는 준인간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게 되리라고 봐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 중에는 인공지능과 결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인공지능이 기체가 정말 아이유처럼 생기고 여러분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혼 안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도 그 인형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배우자가 된 인공지능에게 시민권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될 때, 인공지능의 권리가 그렇게 신장될 때 세계어가 될 20년 후에 세계어는 세계 문자는 한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약간 좀 뭔가 이게 국뽕이 아닐까 하는 그런 굉장히 정말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쓴 책이 2061년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저작 우리는 뭘 가지고 살까? 한국인들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데이터 저작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책에 소설책에 보면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지적재산권 시장은 매년 105%씩 성장해 왔거든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균 105%씩 성장해 왔으면 그 지적재산권 시장의 그 데이터 저작권이 7%라고 계산하죠. 대개 7%에서 15%인데요. 가장 보수적으로 7%라고 계산할 때 그 돈은 2049년에는 900조가 넘고요. 그 900조라는 돈은 여러분이 매달 162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월급처럼. 이게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그 한글을 기반으로 한 IT 문화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문학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던 게 제 소설입니다. 넘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대로 돼 있고, 이제 조금 더 나는 시대, 지금 초연결 지능화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다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한글에 대한 논의들은요, 맹아론이거나 구조론이었어요. 맹아론이나 구조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이 어디에서 왔는가? 한글이 파스타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산스크리트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뭐 이런 논의들. 아니면 한글의 구조는 어떠한가? 한글의 구조는 뭔가 그 좋은 음성학으로 한글의 구조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표기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제어계층공학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었는데, 한 번도 저 한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만든 문자지? 한글의 목적은 뭐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글의 규모가 필요했던 최종 목적이 뭐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거는 사실은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소설을 쓰고 싶었던 논문이 아니라 소설을 쓰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저거는 상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란 말이죠. 여러분, 938억 개의 분절음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절음 있잖아요. 지금 현대 한국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분절음이? 아니 24개인데 그게 모여가지고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의 종수가 몇 개냐고요. 예, 맞네요. 아유, 잘하시네. 11,172개예요. 우리는 지금 11,172개의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로. 중세 15세기에는 몇 개 썼냐면 46만 1,072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세 한글을 보시면 순경은 비읍도 있고 반치음도 있고 아레아 한글도 아레아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중세 표기법으로 46만 개 정도를 썼고 지금 굉장히 간편하게 해가지고 11,172개를 쓰고 있는데 11,172개가 되게 불편하세요, 여러분? 충분하시죠, 그죠? 여러분 내는 소리를 충분히 거의 물론 완전히 다 표기하지는 못해요. 완전히 표기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표기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세종 이도께서는 왜 398억개를 만드셨을까요? 그게 왜 필요한가요? 저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본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주시겠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건 조금 이건 조금 황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데요. 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 나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는요, 왕이거나 귀족만이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의무만 지고 굉장히 힘든 나라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시민혁명이 되면서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백인 남성은 완전한 인간, 이 인간 대접을 받는 인간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풀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풀 퍼슨후드라고 합니다. 인격성을
완전히 인정받은 사람들이 인격성 완전히 인정받는 게 근대에 들어서서 백인 남성만 완전한 인격성을 인정받았던 거죠. 심지어 여성조차 아니었어요.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영국 여성들이 정말 가열찬 투쟁을 벌여서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사람 대접을 받겠다. 남자와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겨우 여성도 이제 풀 퍼슨후드에 도달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흑인도 사람이다. 블랙 라이프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투쟁해서 20세기 중반에 대해서는 흑인도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흑인의 인권 투쟁에 정말 도움을 받은 바 커요. 우리는 흑인들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흑인들이 먼저 인권 투쟁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색 인종들, 우리도 유색 인종들이 칼라드잖아요. 유색 인종들이 차별 없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1970년대부터는 성적 소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소수자들이 권리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중에 같은 반에서 제일 좀 모자라 보이는 친구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차별당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차별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대접을 해주는 존재들을 점점점 확장시켜 온 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아지는 개였어요. 집에 묶어놓고 묶어놓고 키우는 거였죠. 어느 날 이 개가 애완견이 되었어요. 애완견이 되더니 그 다음 반려견이 되고요. 요즘은 우리 집 애죠, 그죠? 우리 애기. 그죠? 옆에 개 지나가는 거, 다른 분이 이제 개 데리고 지나가면, 아이고, 이쁜 애기, 이쁘네, 이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동물의 권리를 이제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가장 큰 말이 뭡니까? 개고기 식용국이라는 거. 모두 듣기 싫어해요. 그죠? 한국 사람은 뭐 개고기만 먹는 줄 아느냐.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걸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게 동물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동물권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로드아일랜드에서 반려동물권이 만든 동물도 펄슨후드를 갖는다라고 법이 통과됐어요. 그 다음 이제는 우리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말하는 환경운동에서 지구도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도 사람이다가 더 나가서 지구도 살아있다. 옛날 이제 1972년도에 제임스 러브룩이 가이아라고 하는 가설을 내세우면서 식물, 토양, 공기, 바다도 언어가 있고 그 소리를 문자로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종의 생각이 이제 거의 600년 후에 세종이 생각했던 거를 600년 후에 이제 인류가 도달한 거예요. 그죠? 이제 세종은 천지 만물의 존재에게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1443년에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오랜 인류 역사가 진보와 진보를 거듭해서 그 600년 전의 천재를 이제 따라잡은 거죠. 실제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MIT에서 사람들의 기침 소리를 4개의 요소로 분절해가지고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알아채는 기기를 만들고 이게 상용화됐어요. 그래서 85%까지 진단의 정확성이 도달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토양과 식물과 공기와 바다의 소리를 다 받아 적으면 완벽하게 이제 바이러스 한 톨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제 소설의 배경입니다.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인류는 85%가 로마자, 키릴 문자, 한자, 아랍 문자의 4대 문자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가 인도계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벵골 문자, 타밀 문자를 쓰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9% 히브리계 문자, 시리아계 문자, 그리스계 문자, 가나 문자, 캐나다 문자, 조지아 문자, 에티오피아 아마라 문자 등 기타 음성 문자를 쓰고요. 세계 인구의 1%가 자질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가. 세계 인구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잖아요.
그중에 1% 7천만에서 8천만이 자질 문자를 쓰고 있는데 자질 문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 로마자하고 한글은 굉장히 달라요. 몇 단계가 다른 문자예요. 한글은 뭐냐면요. 기역이라고 하는 그 음소에다가 획 하나를 더 넣으면 기역이 되잖아요. 기역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기역이라는 음에서 거센 소리에 자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한글은 획 하나가 하나의 자질입니다. 이름 일획 문자예요. 이름 일획 문자라고 하는 게 모든 음성 문자의 이상이었거든요. 그건 절대 도달하지 못했죠. 도달하지 못했다가 한글에서 그걸 이제 자질 문자라고 했습니다. 피처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 피처 스크립트에 한글이 가장 먼저 도달한 거예요. 물론 한글도 완전한 자질 문자는 아닙니다. 근데 자질 문자의 구조를 최초로 가지고 있는 문자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 이미 사람의 범용 인공지능까지 왔는데 앞으로 한 40년 더 발전됐을 때 어떤 문자를 쓰겠어요? 어차피 인공지능은 1초 안에 모든 문자를 다 똑같이 학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인공지능은 한글이라는 자질 문자를 가질 것이다. 한글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입증해줄 유일한 문자다라고 하는 게 제 소설의 그 기본적인 발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443년에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어서 왜 저런 것들을 한글 창제를 반대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저 대학에 와서 제가 서울대 국문과를 와가지고 배워보니까 이기문 선생님 국어사를 배워보니까 최만리가 진짜 상식의 인간이고 세종대왕이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우리는 중국에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명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몽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몽골이 지배하던 원나라였잖아요. 원나라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원나라의 문자와 똑같은 문자를 쓰는 한글 비슷한 파스타 문자 비슷하게 보이는 한글 문자를 새로 발명한다는 것은 명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거든요. 세종은 그 위기를 무릅쓰고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중종 이후로 특히 연산군 시절에 한글은 미멸돼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가꾸고 사랑해온 분들이 한국의 여성들이고요. 여성들이 자기 편지의 내간체로 한글이 민멸되지 않도록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고요. 또 안동에 있는 분들이 그 국민적 해례본을 감춰가지고 딱 두 부가 감춰서 지금 그 자질문자의 원리가 밝혀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절망을 할 때 우리 역사 안에 엄청난 미래가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제 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도중에 여쭤보고 질문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집에서 그러면 스토리에서 타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쓸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다쳤습니다. 저게 다쳐가지고 쓰시던 분들이 굉장히 시위도 하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못 씁니다. 다시 열겠습니다. 일반 40년에 일단 지휘도가 있다는 사실하고 그 소설에 서울이 공격당할 때 주유소가 폭발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2049년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과 2049년에 장사점포 방어가 불가능한 것 같고 그 3차 대전 발생 시 한반도만 멸망했다는 게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지금처럼 전기차가
계속 발달하면 정말 2049년도에 주유소가 없어질 수 있겠죠. 주유소가 없어질 수 있겠는데 전기차가 과연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보급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49년에도 휘발유차가 남아 있을 것 같다. 지금의 옛날의 이동수단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사등포가 지금도 이제 노후됐는데 과연 그때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는데 어떻게든 보수되어서 그게 지금 북한의 주력무기입니다. 그걸 포기한다고 하면 사실 북한은 전력의 80%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 시절까지 있지 않을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뭐 인간의 완전히 못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주 극단적인 상상력을 해서 한글만 남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한민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한반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한국이 세계에서 인류사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설사 완전 제로로 돌아간다고, 베이스 제로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만들었던 한글, 이건 인류 문명의 도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설정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백두산이 핵폭탄에 의해서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2년 동안 세계의 핵겨울 같은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은 1998년에 945년에 실제 있었던 백두산 폭발의 그것들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 백두산이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이 한반도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작가가 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남의 글을 비평하는 문학평론가로 데뷔를 했었어요. 22살에 문학평론가가 되었는데 이게 문학평론가는 작품만 그냥 비평만 하는 게 아니고 잡지를 편집하면서 작가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제 글을 길게 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장편 소설을 쓰게 되면 제 글을 200자 원고지 한 1500매, A4 용지 한 200장 정도 원 없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응모했던 게 작가가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책을 안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를 조금 쉽게 순화를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책을 읽으려면 이제 단어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책을 읽어야 하잖아요. 책 안에서 단어를 이제 책에 뭐라 해야지 관심, 흥미를 드리는 방법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어휘를 알아가면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고 책을 읽어서 자기의 어휘를 마치 병아리가 모이를 모으듯이 하나 둘씩 모아가는데 재미를 느껴보세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재미를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것만큼 자기 자신의 자아에 자신감이 붙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를 자기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정말 자기의 자아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의 그 지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할 때 그 과정을 견디고 어휘력을 늘리는 것을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면 제가 책을 평소에 읽을 때 재미있는 책은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재미없는 책들은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책을 편식하지 않고 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카니가요. 제가 책을 4만 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4만 권을 다 읽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책 있잖아요. 그건 부분적으로 읽고 말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4만 권을 가지는 요령은 이런 거예요. 책을 사면요. 책이 들어오잖아요. 로고문고 같은 거 이렇게 배달돼서 들어오면 무조건 그 책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앞에 최소한 2페이지, 3페이지를 읽어봐야 돼요. 그 책하고 한 번 그냥 책이 들어올 때 그냥 던져놔버리면 정말 몇 년이 가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책하고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를 읽고 더 두세요. 그리고 책을 다 못 읽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한 10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해요. 10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하고 그 중간에 다른 거 다 건너뛰고 목차에서 자기가 재밌고 흥미를 끄는 그 부분만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계속 두고 그걸 생각하고 옆에서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책과 계속 친해지고 자기의 그 지식과 그 마음의 양식을 늘려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쓰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고 뭐든지 재미로 할 때는 다 재밌습니다. 재미로 할 때는 다 재밌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 생활을 꾸려가고 직업이 되어버릴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강의를 하는 게 참 좋았는데 강의를 해봤으면 하고 했는데 막상 이게 직업이 돼서 강의를 하려니까 이게 죽을 맛이더라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글을 쓸 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직업이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겨내고 이 생활과 자기의 그 인내력과 그 작업의 밸런스를 만드는 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실 거잖아요. 지금 공부를 해보면요, 진짜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엄청 지금 여기서도 조시는 분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또 직업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제 요 학교만 떠나셔서 한 3년만 놀아보세요. 정말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활이 되고 직업이 되니까 지금 졸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 이게 그 요령이고 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블록스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블록스로 10,000로블록스만 벌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허리가 밀어져요. 공부하면서 어머님한테 용돈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로블록스 유튜브라고 루프트 아세요? 알죠? 나이도 알고 옐로도. 네, 저 그리고 책을 읽는데 굳이 선생님이 부모님들이 계속 독서 감상문 쓰라고 하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독서 감상문. 예. 독서 감상문은 참 좋은 습관인데요. 그것도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을 때 열심히 쓰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좀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책을 처음 사면 한 앞에 10페이지만 좀 읽어보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독서 감상문도 다 못 쓴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2줄만 써보세요. 2줄만. 2줄만 계속 써보시면 나중에 훌륭하게 긴 독서 감상문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도저히 수가 없어요. 자, 얘들아, 여러분, 질문이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